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항상 그렇게 아낌없이 주다 보면 그 정도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근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 단돈 1원도 너희들한테 못 준다. 뭐, 돈 가지고 장난했다고. 그래, 장난했다. 그런 니들은 피땀 흘려 평생 벌은 아빠 엄마 인생 가지고 협박하니. 라고요. 지난해 골칫덩어리였던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38살이 넘도록 연애도 안 해, 친구도 안 만나, 술도 안 먹어. 오로지 집에서 게임하고 강아지 산책하는 게 전부였던 놈이라서 남편과 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볼 때마다 너는 언제 장가 갈래? 엄마도 네 뒷바라지 하는데 지였다라고 수십 번 말했지만 그때마다 아들놈은 속 편하게 허허 웃었죠. 그렇게 이놈 장가는 텄나 싶었는데 웬걸? 어느 날 결혼하겠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얼굴로 단아하고 말투도 조곤조곤해 저희 딸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이 결혼할 여자는 잘 데려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양가 모두 홍기에 찬 아이들의 결혼인 만큼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재거나 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나 남은 아들놈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저는 속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전부 다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집 사게 도와주세요. 뭐, 집. 네, 집은 사야죠. 솔직히 저나 와이프나 나이도 있는데 계속 전세로 전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도 이제 아이 낳으려면 무엇보다 집이 안정화돼야 하잖아요. 솔직히 요즘 집 없는 사람들은 애도 안 낳아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얘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마음이 급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짠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아들 친구들 중에 빨리 결혼한 애들은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애도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지 또래보다 뒤처지는 마음에 저러나 보다 싶었죠. 그래, 좋아.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그게 좀 많긴 한데 아들은 우물쭈물 거리더니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억? 너 결혼할 때 전세자금 해준 것만 2억인데 10억을 더 달라고. 아니, 그게 엄마 요즘 9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집 못 사. 솔직히 서울에 있는 집들은 다 9억씩 하는데 뭐. 그리고 우리는 강남 쪽에서 살고 싶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아이고 주야 하면서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부모라서 형편이 된다면 강남 살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서 10억씩 턱턱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아온 저희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아들 역시도 부모가 그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도대체 얘가 어디서 강남 바람이 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더욱이 아들은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해 친구들과 만날 때도 최대한 조용한 동네에서 보는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이 사람하고 저 결혼 전부터 강남에서 살기로 합의 봤었거든요. 원래 계획도 지금 사는 지역에서 2년 정도만 살 생각이었어요.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도 빨리 낳아야 하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 엄마. 우리가 우리끼리 살 거면 상관없지만 아이도 낳고 이럴 거면 무엇보다 학군이 중요하고 동네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강남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들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별나라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강남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하는 집이 많아서 애들이 밝고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강남처럼 부모들이 직업이 확실한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 너네 말도 알겠다. 앞으로 키울 아이를 위해서
학군 좋고 좋은 동네 가고 싶다는 거잖니. 그런데 너네도 알겠지만은 우리 그 정도 형편한데 너 전세자금 2억 마련해 준 것도 요즘 애들 말로 영끌해서 너 준 거야. 근데 10억? 너네는 10억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니? 10억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딱 잘라서 하자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강남으로 이사하는 며느리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노총각인 아들 장가 보낸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남편도 찹찹한 것이었겠죠. 아니 엄마 아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솔직하게 우리 늦게 결혼해서 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는 게 목표야.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동네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거가 안정적이어야 이 사람도 마음 잡고 빨리 임신부터 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설마 너를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겠냐. 너도 우리 형편 뻔히 알지 않아? 우리가 부자니? 너는 살면서 니네 엄마 아빠가 부자처럼 보이지. 아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며느리는 점점 똥 씹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뜻 지원해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솔직한 말로 자식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못 해준다고 딱 잘라 거절해야 하는 입장도 속상한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자식들이 그런 것을 알 리가 있나요? 못 해준 부모에게만 서운할 뿐인 것이죠. 아들네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넌지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주면 어떠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갈까 하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던 아들의 전화가 뚝 끊긴 것이었죠.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가 지나가면서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하지 않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야속한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요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며칠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상한 것을 보고 딸이 놀라서 묻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딸에게 아들 내외랑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기 무섭게 딸은 버럭 화보탄했습니다. 그것들 미친 거 아니야? 10억? 지가 무슨 재벌이야 뭐야? 무슨 10억이야?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지네 돈으로 가야지. 왜 엄마 아빠한테 그래? 뭐 돈 맡겨놨어? 통장이야?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 아니, 그 선을 넘은 거지. 엄마, 걔네 부탁 절대 들어주지 마. 엄마 아빠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늙었어. 엄마 아빠만 생각해야 하는 나이라고. 그런데 지금 어찌저찌 해서 10억 주면 그 다음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젊은 것들이 지네가 돈 벌어서 자수성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중고생이야. 부모한테 어디까지 빌붙으려고 해. 딸은 아들네의 이야기를 듣더니 더 붕괴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아들 내외가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결혼할 때 부잣집처럼 풍족하게 해준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이 없이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준 것도 아이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네 동생 전화 끊긴 지도 벌써 3주가 다 돼간다. 뭐 꼭 전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로 전화가 끊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나랑 너네 아빠 마음이 불편해.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엄마 내 이야기 잘 들어. 엄마는 해줄 만큼 해줬어. 결혼할 때 전세집 얻으라고 2억 줬고 축의금 들어온 것도 밥값 계산하고 다 줬어. 그리고 올케한테 섭섭하지 않게 명품 가방에다가 요즘에 안 하는 다이아 세트까지 다 해줬잖아.
근데 이 이상 뭘 어떻게 해? 그러게 말이다. 딸은 씩씩거리면서 이것들에게 한마디 해야겠어. 라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런 건 말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말릴 수가 없었죠. 할 말 있으니까 퇴근하고 집으로 좀 와. 왜? 오늘 바빠. 할 말 있으니까 니처럼 꼭 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딸의 압박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동안 딸은 절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된다고 걔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좀 넘었을 때쯤 뚱한 표정의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오늘 바쁘다니까 갑자기 왜 불러? 너 엄마한테 시먹해달라고 했다며. 그 말에 아들이 움찔하면서 딸의 눈치를 봤습니다. 딸과 아들은 5살 터울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괄괄하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의 딸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들이 우물거리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형님, 저희 곧 임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솔직한 말로 요즘 부모 도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 형님도 시댁에서 도움받아서 지금 집 사줬다면서요. 며느리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런 모습에 딸은 인상을 찡그리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리고 나서 딸은 도대체 늙은 부모님이 어디까지 해줘야 하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딸 역시도 전세 자금이나 축의금을 반값을 빼고 전부 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해준 전세집과 축의금 그리고 결혼에 쓴 이런저런 비용을 계산하면 그 밑으로 들어간 비용만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니 누나가 왜 껴들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부탁했지 누나한테 부탁했어? 그리고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누나는 왜 제대로 이야기도 듣지 않고 화부터네? 그리고 말 꺼낸 김에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거 감사하지. 그런데 다들 그 정도는 다 받아. 내 친구들은 아예 장가갈 때 통으로 집 사주는 경우도 있었어. 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허탈감과 함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 나이 또래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정도 지원을 부모에게 받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들 내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혈압에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쩜 저렇게 자기들 생각만 하는지 그날만큼은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도 얄밉게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쪽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딸이 씩씩거리면서 아들놈에게 다가가더니 마구 꿀밤을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누나가 뭔데? 라고 말하는 아들 녀석에게 꿀밤도 못 알았던지 머리채를 잡고 요리조리 돌리더군요. 며느리는 형님 내 남자예요. 왜 자꾸 없어 보이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라며 발악했고요. 그걸 본 딸이 도끼 눈으로 며느리를 째려보며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시끄럽다. 그래 너네 말 잘했다. 부모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집도 턱턱 사주는 집 있지. 그런데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집이야? 아들아, 네가 보기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이니? 너네 키울 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부잣집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네가 서운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니 엄마, 자꾸 열애기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 이 아파트도 있고 엄마 아빠 나중에 내려가 사신다는 땅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우리가 진짜 무슨 재벌은 아니지만 10억 정도 못 해줄 정도도 아니잖아요. 못하면 이 집 팔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담보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건데.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었죠. 딸은 씩씩거리면서 네가 사람이냐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 이럴 거면 아들 하지 말아라 등등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 맞은 충격 때문인지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놀란 며느리 역시 굳은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도대체 네 말의 의도가 뭐야? 네 집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산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야? 아니면 이 집을 다시 담보로 잡아서 그 돈을 달라는 거야? 네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만 잘 살면 늙은 부모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사리분별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딸이 빽소리를 지르자 가만히 있던 아들이 시식거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씨, 아니 못해줄 건 뭐가 있는데, 그리고 원래 지방에 내려가시려고 그 땅도 오래전부터 사신 거 아니야? 그 땅에 집 짓고 기농하시면서 사신다며 그거 좀 빨리 하면 어디가 덧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착 잘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나올 구멍이 없는 10억 원에 대해서 아들이 왜 그렇게 당당히 달라고 했는지. 원래부터 기촌계획이 있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그곳으로 내려가고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달라는 것이었죠. 자식은 부모를 갉아서 키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40을 다 바라보는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서럽다 못해서 화까지 났습니다. 그 말에 딸도 적지 않게 화가 난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좋아, 너 그럼 부모님이 그거 해주면 부모님도 책임질 수 있어? 네가 그 돈 받는 대가로 다 책임질 수 있냐고. 아니면 그럴 각오도 없이 돈만 쫄랑 받아가려는 거였어. 이 집 그 땅 다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읽어놓으신 거야. 근데 너는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가도 없이 받기만 하겠다는 거야? 너 양아치니? 기본도 몰라?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양아치라뇨. 저희도 고민 많이 한 끝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 나이에 결혼했는데 집도 없이 전세집 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대부분도 시댁에서 지원해줘서 집 사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10억 지원해 주셔도 저희 강남 가려면 그만큼 또 대출받아야 해요. 지원을 받아야지 강남 귀퉁이라도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게. 도대체 그 강남 왜 가야 하는데? 학군이 좋은 데가 강남 하나야? 여기 동네에도 학군 좋은 데 깔렸고 지천에 널렸어. 그리고 나도 애 키우지만 동네 학군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가 좋은 아이, 똑똑한 아이로 크는 거 아니야. 딸이 그렇게 말해도 며느리는 강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다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이라니. 다들 가라. 그리고 그놈의 강남 이야기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아무리 강남이 가고 싶고 집이 갖고 싶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자식이 맞냐? 나는 그렇게 해줄 여력 없는 부모니까 그런 이야기 하려면 이 집에 오지 마라. 그 말에 아들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마치 자충이 남자애 마냥 쿵쾅거리면서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옆에 남아서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 엄마가 이해해라. 고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밤늦게 친구들 모임을 갔다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한숨만 쉬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다가 제정신 차리겠지. 지가 능력이 있으면 가는 강남을 왜 우리한테 가게 해달라고 해? 아들놈이라고 뭐든지 잘했다 하고 키워놓으니까 무조건 지가 맞은 줄 알고 당분간 걔네 부르지 마. 나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 떨어져서 한동안 보고 싶지도 않아. 보통 때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도 혀를 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던 중에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돈의 전화에 적지 않게 놀랐죠.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걸까? 아이들이 친정에까지 손을 벌린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사돈어른, 그동안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신가요? 반갑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돈의 목소리는 안 좋게 그지없더라고요. 저희가 잘 지낼 일이야 있겠습니까? 사돈은 잘 지내셨나 봐요.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화법인가 싶었습니다. 사돈 사이라는 것이 무릇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사이인데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저한테 전화해서 며칠을 서럽다고 울어대는데 제가 어떻게 잘 지내겠습니까? 사돈도 딸이 있어서 알지 않나요? 딸이 시댁에서 대우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만큼 서운하고 속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무슨 아니 애한테 침 못해준다면서 윽박을 질렀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딸 결혼할 때 늦은 나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선대준다는 사람 차고 넘쳤습니다. 예쁘지 똑똑하지 공무원이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애죠. 그런데도 지금 이 서방이 착하고 성실하다니까 구말 않고 결혼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사돈 내외도 공직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될 게 분명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겠구나 해서 허락한 겁니다. 사돈은 숨쉬지도 않고 다다다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데 정신이 다 혼미하더라고요. 결국 이야기의 요점은 강남 집 한 채도 제대로 해줄 돈도 없으면서 귀한 딸을 왜 데려갔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에 뭐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미칠 것 같더군요. 예, 사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저희도 아들놈 장가 보낼 때 그래도 섭섭지 않게 해줬습니다. 은행 대출 웬만하면 받지 말라고 전세 자금도 대줬고 축의금 남은 것도 다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아들 내외가 살아갈 날들이 더 기니 그래도 시작에서부터 지쳐지지 말라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저희 수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마치기 무섭게 사돈은 저희 집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하니 그 집은 뭐 합니까? 제가 알기론 사돈네 평수도 크고 위치도 좋아서 아파트 값이 꽤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 매매하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와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돈의 그 말은 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거짓골로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들렸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들 가진 것이 죄라는 말도 있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자기네들 생각만 하면서 우리 부부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나 싶었죠. 사돈은 애들이 강남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조잘거렸습니다. 앞에 있다면 조잘거리는 사돈의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사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10억 되면은 사돈 댁에서도 똑같이 10억 애들한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 며느리 말로는 저희가 10억을 빌려줘도 대출을 그만큼 껴야지 아파트 한 채 겨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사돈 댁에서 당연히 빌려줄 생각이신 거겠죠? 예, 저희가 그걸로 해요. 돈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사돈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전 3년 내에서 남녀 평등이니 가사는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돈이 맞나 싶었죠. 돈이 들어가는 부담스러운 일은 사돈인 저희 부부가 책임지라는 말이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걸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착한 아내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랄 뿐인데 졸지에 돈 10억 지원을 못해줘서 세상에서 제일 능력 없고 못된 시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돈에게는 돈 10억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저희 알다시피 공무원 생활만 30년 넘게 한 그냥 직장인입니다. 저희 둘이 뼈 빠지게 직장 생활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이 집이 전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딸 결혼할 때, 아들 결혼할 때 조금씩 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마저 팔아서 주라니요. 아무리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가요? 아들 내외를 위해서 아직 준비도 안 된 기촌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저희가 딸 결혼시킬 때 했던 생각과는 다르네요.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돈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감과 무력감이 미친 듯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살면서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질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뒤로 사돈도 아들 내외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딸이 종종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을 챙기라고 말하는 듯 했으나 소용없었죠. 솔직한 말로 저희 부부를 챙기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네들만 알아서 잘 살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욕심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엄마, 지원이 입원했어.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더니 쿵 쓰러지더라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요. 알려준 병원으로 가보니 동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사돈도 와 있었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했어요. 안사돈은 아니, 이 젊은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병에 스트레스가 걸립니까? 아유, 그놈의 집이 뭔지. 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돈 달라는 것이었죠. 제가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자 다들 저한테 시선이 쏠리는 게 보였어요. 특히나 며느리도 곁눈질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참나 연기력이 대단들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짧게 말했습니다. 화병 정말 잘 치료하는 한의원 제가 압니다. 한 100만 원짜리 보약 보내줄 테니까 몸 잘 관리해라. 그러곤 획돌아 병실을 나갔죠. 뒤에선 사돈의 목소리와 아들놈의 엄마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제 팔을 잡고 지연이 보라면서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꿀밤을 머리에 쥐어박았죠. 아야, 아들의 이 소리가 너무 한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이걸 4배로 낳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등골 빼먹으려고 이런 짓까지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한약을 보낼 일은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문제로 아들 내외랑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요. 아니, 너는 술에 취했으면 집으로 가야지. 여길 왜 와? 네 저 걱정하게. 얼른 집에 가. 아니,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지금 내가 그 사람 볼 낯이 없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냐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아들은 다 꼬부라지녀로 지 혼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과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들놈을 보면서 등짝을 몇 대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곰 같은 아들놈은 끔찍도 하지 않고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싶어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봐. 뭐가 불만인데? 아니,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그 사람한테 할 말도 없고 그 사람은 계속 화가 나 있고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아니, 다른 집 부모들은 집만 짝짝 잘 사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고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왜 나왔어요? 나이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40 다 된 아들이 자기를 왜 낳았냐고 묻는데 지가 쳤습니다. 여지껏 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것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못 받은 것에 대한 서운함만 큰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강남을 못 가서 자기가 집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야기를 듣다 못한 남편이 아들의 등짝을 발로 밀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거사, 너는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놈이 아직도 부모 탓을 하냐? 뭐 왜 낳았냐고. 네가 지금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그 말 하는데 팔리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해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고. 네가 아들이 맞아? 사람이 맞긴 해? 남편은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아들의 등짝을 발로 퍽퍽 소리나게 찼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때리지 말라고 말했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너무 화가 나서 더 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도 오지 않았던 아들의 사춘기가 40쯤 되어서야 온 것 같았어요.
대화를 해도 안 통하고 무조건 자기 입장만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니 답도 없었죠. 아니, 나도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요. 내가 여태껏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타박만 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말이 돼요? 술 취해서 말을 하는 아들이 미워서 참을 수 없어 허벅지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야 소리를 내더니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지하고 싶은 대로 주정을 다 부리고 난 뒤에 잠이 든 것이었죠. 너무 얄밉고 화가 나서 거실에서 잡는 아들에게 이불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남편이 방법을 하나 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아들은 자기가 집에 온 경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읽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보통 때라면 콩나물 국이라도 끓여서 밥 먹자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이야기조차 없자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회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네. 어제 내가 어디 와서 실수 많이 했어.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간만에 회식이라서 너무 달렸나 봐.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는 듯 말을 먼저 거는 아들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박주걱으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죠. 질문을 해도 답이 없자 아들은 타깃을 남편으로 바꾸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신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무시를 하자 아들은 죄인처럼 집안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남편은 아들을 불렀죠. 너랑 네 처가 그렇게 강남하니까 우리가 네가 바라는 대로 해주마. 혼날 곳이라고 생각해서 잔뜩 눈치를 보던 아들이 남편의 뜻밖의 말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강남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서 집 살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이놈아. 재차 말하자 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아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남편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우리도 우리의 전 재산을 너한테 주는 만큼 담보를 잡아야겠다. 담보요? 어떤 거요? 드디어 담보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은 바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부모가 과한 걸 요구하면 어쩌지 걱정이 되는 듯 했죠. 그 모습을 보니 괘씸한 마음에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제시한 건 바로 효도 공증이었습니다. 요즘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효도와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공증은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 끼고 할 거야. 이거 맡은 변호사는 아빠 친한 친구분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니, 무슨 가족끼리 변호사 끼고 공증을 받아요. 엄마 아빠는 저희 못 믿으세요? 괜히 돈 주고 그런 걸 왜 해요? 저희가 정 못 믿어오면은 누나께서 하면 되잖아요. 누나가 웬만한 변호사보다 훨씬 말빨도 세고 무서운데. 아들은 변호사를 낀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족끼리 그러는 게 어딨냐고 성을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얘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성을 내는 아들을 보고 남편이 헛기침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때문인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아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네가 싫으면 됐다.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알겠냐? 부모가 여태껏 모은 재산 홀라당 가져가려는 놈이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줄 마음은 없다. 너는 아직도 부모가 호구로 보이냐? 남편이 차갑게 말하자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건 아니고 라고 말했죠. 네가 싫다고 하면 우리는 강요할 생각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할 지경이야.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요. 아내랑 이야기해보고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덜컥 무서워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그럼 니처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알려줘라 라고 말했죠. 그렇게 아들은 그날 밥 한 숟갈 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죠? 저희가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하하하. 그리고 어제 그이가 거기 가서 잤다면서요? 며칠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술 먹고 거기에 갔나 봐요. 며느리는 이전에 없을 정도로 살갑게 말을 하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비위를 맞추는 건가 싶어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사이에 무슨 변호사 공증까지 끼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겠다면서 입속에 혀처럼 굴더라고요. 나는 분명 네 남편한테 말했다. 공증받기 싫으면 없던 일로 하고 나는 공증 없이 그냥은 그 큰 돈 못 빌려준다. 어머님, 변호사 끼고 공증 받으면은 그것만 해도 몇백 깨져요. 얼마나 돈 아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참에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러니까 공증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1억 대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무조건 공증받는 거 아니면은 너네한테 그렇게 큰 돈 못 준다. 싫으면 그냥 포기해라. 딱 잘라서 말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그동안 예쁘다 잘한다 소리만 해줬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제법 놀란 것 같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괜한 말씀 드려서 화나게 해드린 것 같네요. 금세 꼬리를 내린 며느리는 아들과 잘 이야기해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자식이라지만 참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법적으로 공동을 쓰게 되면 후에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 하는 쪽으로 회유하려는 것이었죠. 그 전화를 끊고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리는 듯이 씁쓸하고 행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친한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서 효도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효도 공증을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로 가던 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었죠. 공증에 참여하기로 한 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뚝 던졌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바라는 10억 받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그렇게 강남 노래를 부르더니 오늘 죽으러 가? 나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춤이라도 추면서 가겠다. 딸의 말에 며느리와 아들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모든 일은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10억을 증여하는 대신 아들 내외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공증받아야 했죠. 저희 부부가 첫 번째로 내세운 조건은 3년 동안 효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조건으로 부모가 부르면 이 식사 시간 언제든지 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또는 점심 식사를 집에서 대접한다.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가면서 안부 전화를 한다. 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효도 공증을 생각하고 그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우리가 너무 심한 건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돈이 마치 제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정신을 차리겠구나 싶었죠. 그럼 3년 동안 저희 행동하는 거 보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세부 조항들은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아요, 엄마? 돈거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이 사람 전업주부 아니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막혔어? 언제 네 처한테 팝을 하라고 했어? 네가 같이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는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10억을 낼름 받으려고 했냐? 도둑놈의 심보도 이런 도둑놈의 심보가 없다? 너 어디 가서 이 정도만 하고 돈 10억 3년 안에 만들 수 있냐? 하다다 쏘아붙이자 아들의 입을 또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공증 내용을 보면서 표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또 다른 효도 공증의 조항으로 3년 동안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10억 원 지원은 없던 것으로 한다와 마지막으로 특약사항처럼 효도 공증과 관련해 제3자가 끼어들 시 없던 일로 한다 넣었습니다. 마지막 조항은 혹시나
며느리 집에서 난리를 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아들은 짜증이 난 듯 효도 공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15원을 꽁으로 생길 것이라고 좋아하던 아들 내외는 효도 공증을 받고 난 뒤 영 안색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깥에 나온 김에 외식이나 하고 가자.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 이거 공증 오늘부터 발효인 거 모르냐. 그 한마디에 아들의 인상을 팍 구기면서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만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를 시도 때도 없이 불렀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 얄밉다면서 집에 정구 하나 가는 것까지도 아들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했죠. 그때마다 아들은 투툴거리면서도 집에 와 군말 없이 정구를 갈았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부부는 토요일 주말마다 아들의 집으로 가 만찬을 지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사약을 마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을까? 아들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씩씩거리면서 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전화를 한 것 같았죠. 아니, 사돈 어르신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조선시대 총 샀습니까?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애 피를 말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돈 내외가 엄청 깨어있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얘가 항상 우리 시댁은 좋다는 말만 저에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관이 따로 없더군요. 오자마자 사돈은 빽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돈을 말리려고 했으나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듯한 사돈은 아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싶어서 가만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돈은 조선시대나 하던 쉽사리를 요즘에 와서 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딸 가진 부모가 이럴 수 있냐면서 악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돈을 주시려면 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태우하세요. 도도 곰쟁이니 뭐니 받아서 애들 목에 족쇄나 채우시고. 이게 어른들이 할 행동이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준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호롱해요? 제가 이런 꼴 보려고 딸을 시집 보낸 줄 아십니까? 끈거는 사돈은 쉬지 않고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 뒤에서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돈의 말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말을 했습니다. 네, 속상하시겠죠. 이런 걸 하는 저희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는 아이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이들은 저희에게 효도를 하는 거고요. 사돈 어른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모은 돈 자식 안 주는 부모도 있습니까? 다른 부모는 안 주는 걸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네요. 이렇게 야박하고 정없는 분들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10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 계신 사돈이 10억을 애들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분란 날 일도 없고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죠. 그리고 사돈은 아이들에게 이런 효도를 시키지도 않으시겠죠. 남편의 말에 사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이 아들 내외를 쳐다봤습니다. 너네, 우리 그때 효도 공증한 거 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냐?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남편은 아들 내외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효도 공증과 관련해 제3자가 끼어들시 없던 일로 한다는 조항을 말했습니다. 즉 사돈이 이 일과 관련해 끼어들었으니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에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공종을 받던 날 화가 나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으니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겠죠. 엄마, 아빠,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네가 아직도 초등학생이니?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다 이야기해야 해. 이런 건 성인인 네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챙겨야지. 못 믿겠으면 지금 꺼내서 읽어봐. 그 말에 며느리가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증 받은 것을 찾는지 안방을 한참 뒤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공증 받은 것을 꺼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에 들려있던 것을 가져가 읽었습니다. 떡하니 써있는 조항에 아들도 아연 실색이 됐죠. 우리는 너희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못 지킨 건 너네야. 그러므로 우리가 했던 공증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조항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잘 말했어야지. 어머님, 아버님, 이걸 일부러 안 지려고 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러시려고 공증이니 뭐니 말씀하신 거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돈 1원도 줄 생각 없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서. 아들과 며느리가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 혀를 뜻하고 찼습니다. 아이들처럼 아들 내외가 떼쓰는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너네는 어떻게 지금도 남편만 하니? 애당초 이걸 꼼꼼히 읽고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왜 있어? 그리고 사돈 어른을 부른 것도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남편이 며느리를 노려보자 며느리는 아들 뒤로 숨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너네 우리가 평생을 모은 돈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그 집 한 채 사려고 너네 엄마랑 나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너희 부는 마치 우리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쉽게 달라고 하고 있잖니. 심지어 우리가 공지까지 만들어서 지켜달라고 했던 것조차 지키지 않고 지금에 와서도 우리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 정말 실망이다. 부모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너네에게 실망했다. 남편이 이전에 없을 정도로 무겁게 말하자 아들 내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 가자 라면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오면서 뭔지 모르게 서글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효도를 담보 잡아 아들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10억 아파트가 물거품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으로 전화를 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아직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마음은 없습니다. 부모 돈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아낌없이 퍼주는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호구처럼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제는 자식보다는 우리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40년, 이제는 보상받아도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60이 넘었네요. 건강하게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해서 번 돈이니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내외와 감정의 골이 생겼으니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마음먹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썰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